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잘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OX 문제 풀이부터 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OX 문제 펼치시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짝수번 중심으로 푼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자, 보면서 그 짝수 아니라도 중요한 거 있으면 제가 같이 풀어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안 푼 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풀어 보시고 답 있으니까 풀어 보시고 그리고 질문이 있는 거 카페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합시다. 하나하나 뭐 다 읽어야 그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대하고요. 자, 82호분부터 폐기물 처리 엄청 중요합니다. 자, 관할관청 사전 적정 통보 받은 다음에 막대한 비용을 들어서 허가 요건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했는데 청소업자 난립. 이거는 1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였죠. 근데 이렇게 이걸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 그러면 실내보호 원칙에 반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다 세트니까 이건 좀 풀어봅시다. 자,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했다 그래서 토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다. 여기에는 신뢰가 없다. 맞죠? 그리고 84번 똑같은 취지입니다. 볼 수 없다로 해야죠. 자, 85번 요거 뭐 민원봉사 차원에서 이거 그 추상적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 견해 표명 그 키워드 기억하시고요. 86번 요것도 뭐 요렇게 행정계획 수립했다 하더라도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해주겠다. 뭐 러브 호텔도 해주고 뭐 성매매 없어도 해주고 뭐 장기 매매 없어도 해주고 아니잖아요. 그거는 항상 공익은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88번 짝수 중심으로 갑니다. 일단 헌재가 위헌 결정했다 그래서 개인한테 신뢰 뭐 형성한 거 아닙니다. 그냥 헌재는 그냥 들어온 거 야 이거 헌법 위반이다 이거 했을 뿐이에요. 누군가 믿고 누군가는 뭔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손해 입었다라고 하겠지만 헌재에다가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보시면 비과세 관행해가지고 요거는 객관적, 주관적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드렸죠. 객관적은 외부적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은 내부적인 의사. 가 형성된 다음에 표시돼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 표시는 명시적 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표시도 가능하다 해서 비과세 관행 성립, 관행을 인정하려면은 뭐 관행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요런 식으로 검토한다라는 겁니다.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과세관청 스스로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안 한다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표시되어야 근데 명식 또는 묵시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하면 틀린 겁니다. 자, 92번 해서 국세기본법 비과세 관행 공적 견해 상당 기간의 불과세 상태 이거 계기죠. 그 다음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의사 표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탈로 오류 이거니까 그 차고 요거랑 키워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규책 사유 이것도 중요하죠. 규책 사유가 큰 거. 큰 거는 완전히 상대방이 사기 쳐먹은 거, 부정행위. 그리고 규책 사유가 중간치 정도 되는 게 하자 있으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여기 이 경과실 X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75 넘어가고 76입니다. 요거는 대만 규책 사유다 하고 하니까 틀린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포인트 아시겠죠? 98번으로 가면요. 그 다음에 신청행위 규책 사유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걔네 편 전부 다 판단한다라는 거. 건축사 사건 요거 연결지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준칙 재량 준칙 공표만으로도 신뢰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떠올라요? 뭐가 필요해요? 관행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관행이 최소 한 번은 있어야 된다. 이게 다수설적 입장이고 판례는 언급한 적은 없어요. 몇 번인지. 그런 다음에 이제 뭐 101번도 입법 예고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판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선보 처인반으로 해결하면 되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요건 무관하게니까 요 103번 잠깐 보면 이거 인과관계 문제예요. 선행 조치랑 개인의 행위랑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은 이건 뭐 보호해 줄 게 아니다라는 거. 104. 자, 제3자 정당한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니어야. 제3자의 이익 혹은 공익이죠. 이건 또 성립 요건이니까 아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요 105번도 중요한데 신뢰보호 이익과 제3자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렇게 신뢰보호 이익 원칙이 우선한다. 이렇게 단정 지어갖고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문제가 그렇게 출제된 겁니다. 자, 그리고 106 위법한 행정관행 이것도 중요하죠. 신뢰보호 원칙 적용될 수 있다요. 그러니까 행정관행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주장은 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주장은 할 수 있다. 다른 그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구속 원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위법 영역에서 주장을 못 해요. 주장을. 근데 여기선 주장은 해볼 수 있고 이익 형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 자, 그리고 108 해서 신뢰보호 원칙 그리고 행정의 법률적 합성 원칙 이게 요 위에서 말한 위법한 행정관행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선행 행위가 법률에 반해서 위법하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믿고 처리한 사인의 신뢰가 보호될 수도 있어요. 후행 조치는 요거는 법률에 반하는 거고 후행 조치는 법률에 반하지 않게 새로 한 행정 조치다. 요렇게 연결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랑 그런 거 자꾸 보시고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에 배웠던 게 머릿속에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들으면 당연히 어렵다고 느끼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뭐 모든 공부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딱 들었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복습이 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건데 저는 또 그거까지 감안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열심히 복습했는데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걸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받아들이고 내가 여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기억이 잘 안 남으니까 1회독 더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별표 치고 넘기라는 것까지 첫날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슬슬 진도 나가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내가 개선책을 발견해가지고 여러분이 한 발 더 나아가느냐 아니면 자리에 앉아서 잉잉 울고 마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제가 방법도 알려드리지만 여러분이 제 얘기 안 듣고 혼자 앉아서 잉잉 울고 있으면 저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안 그러실 여러분이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지금 잘 맞추시고 이제 재밌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 합격 열차에 칙칙폭폭 타셨다라는 겁니다. 자, 110번 가봅시다. 신뢰보 원칙에서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했는데 공적 견해 표명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 이거 뭐예요? 머릿속에 단어가 딱 떠올라야 돼요. 시옷, 지읒, 비읍, 기역, 사정 변경. 자, 그런 다음에 102번 해서 자, 법령이 개정이나 폐지되면은 그것도 믿고 이렇게 뭔가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느냐 아니면 법령 개정으로 달성하려는 요 공익을 우선시해야 되느냐 그거 형량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문제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 행사라면 보호해 주는데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나름대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면은 신뢰 보호 이익 인정되지 않고요. 115번 뭐 기억하실 테고 116번입니다. 이건 비판받는 판례라서 종종 출제됩니다. 경찰에서도 나왔죠. 자,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먼저 하고 나서 아이고 이거 면허 취소 사유였는데 하면서 면허 취소 처분했는데 요거 하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라고 해서 판결을 했는데 이건 대법원이 비판받는 사안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기억하셔야겠죠. 117번은 차고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신뢰보호 원칙 적용 범위 보시면 되고요. 맞다. 그리고 이제 119번 이거는 문제 낼 만한 게 아닌데 자꾸 나온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120번도 그렇고요. 이거 외에도 또 출제됐어요. 그다음에 여기 또 있네. 군무원 최근에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정답 지문이었어요, 무려. 그다음에 자, 교통사고 1년 10개월 요거랑 비교할 게 몇 년이에요? 요런 게 딱 떠올라야죠. 3년이죠. 그래서 3년 뭉갰다가 하면은 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실권됐다라고 하는데 1년 10개월 이제 요거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고요. 자, 이렇게 한 문제 다 풀어봤네요. 오늘도
쉽지 않은 내용들 나아갈 겁니다. 요 행정법은 또 어렵게 느끼는 게 앞부분이 어려워. 앞부분이. 그렇다고 중간이 쉽냐 또 그건 아닌데 그냥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목이 왜 이래 이거. 어느 정도는 그거를 감안하고 수업 착실히 들으시고 찬찬히 읽어보시고 모르는 단어 다 찾아보고 그리고 잘 안 된다 싶으면은 강의로 복습하고 처음에 요 기반을 잘 다져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할만해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거는 잊지 마세요. 합격자들이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합격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 지키셔야 돼요. 내가 저 정도도 못할까라는 거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건 다 노력한 사람이 되는 건데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노력이니까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방법을 찾아가세요. 아이고, 자 이제 또 오늘 진도 나가봅시다. 신의성실의 원칙인데요. 모든 사람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요거는 민법뿐 아니라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다라는 거. 제가 밑줄 칠 건 따로 표시해 드린다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대법원 신의성실 원칙, 신뢰보호 원칙 혼용하고 있습니다. 혼용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막 갖다 씁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대법원 보기에는. 자, 행정기본법에도 이렇게 성실 의무, 권한남용 금지 원칙에서 신의성실 의무 이렇게 1항에 규정이 돼 있고 절차법, 국세기본법 같은데도 근데 여기 주의할 거 행정청은 예, 행정청이 지켜라. 국민은 아닙니다. 국민은 요건 적으세요. 국민은 X. 근데 여기는 이제 납세자가니까 이거는 국민이죠. 요거는 국민 맞고요. 그다음에 적용 영역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 사이에서 그 믿음으로 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조리에서 설명드린 거 그 1,000만 원 갚을 때 100원짜리 동전으로 갚으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우리는 돈 빌려주고 야, 너 어떻게 갚아라 라는 거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이 사람이 나의 믿음에 맞춰서 하겠거니라고 믿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 걸 지키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전으로 갚았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믿음에서 한참 벗어난 거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 전 분야에 걸쳐서 적용되는 원칙인데 주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 요거랑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됩니다. 소멸시효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간단히 배경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아이고 갑이 있고요. 갑이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소멸시효 항변 그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채권이란 거는 이제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 요거는 우리 이번 시간 아니면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갈 건데 여기 사법적 채권은 10년이에요. 근데 공법관계에서 채권은 5년입니다. 5년.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 소송 단계에서 한 청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갑은 을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죠. 야, 변제기가 도달했다. 너 언제 갚기로 했잖니? 그게 변제기예요. 그래서 이제 갚아라고 이렇게 이거 주장입니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송상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이게 대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알았어. 갚을게. 이게 뭐냐? 이걸 자백이라 그래요. 네 말 인정. 네 권리 있어. 그러면 이제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야, 안 빌렸다. 빌린 적 없다. 뭔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거 부인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야, 빌렸는데 갚았어. 갚았잖아. 갚았잖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항변이에요. 항변. 이 항변의 구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린 거 맞다.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면서 내 할 말하는 거예요. 부인이랑 다르죠.
자백을 베이스로 해서 그런데 내가 또 할 말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것도 있어요. 야, 소멸했어. 소멸했음. 이것도 항변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또 우리 필기요정님 화이팅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주장 있잖아요. 요 주장. 요게 법원에서 이게 신의 측에 반한다는 이유로 까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배척되는 거. 구도는 이래요. 구도는. 자, 그럼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돌아갑니다. 여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게 아니라 아까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는 엔간하면 인정돼요. 원칙적으로 그네 말 맞다. 소멸시효 대원칙이니까. 그런데 그 소멸시효 주장이 이제 법원에서 차단당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사람 새끼가 그런 주장을 하니 거의 이 정도 됐을 때 Are you human being? 거의 이 정도 됐을 때 야, 네가 그런 주장하는 거 그 상황에서 네가 그런 주장하는 거 지문 두 눈 뜨고 못 보겠느니라.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사건 설명드릴게요. 요쪽은 그러니까 이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된 게 이게 아주 예외적이다. 요거 먼저 정리 딱 해놓으시고요. 여기 1번 보시면 자 경찰 이건 제가 세부 내용은 엄청 중요한 게 아니라서 볼드 일부러 안 해놓은 거예요. 자, 경찰 수사관들이 갑을 불법 구군 상태에서 고문하여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 자백 받아낸 방법으로 증거 조작하고 구속 기소되어 유죄 판결 받고 형집행 당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손해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일단 빵에 갔고 빵 바깥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 옛날이라 가지고 그때는 막 간첩이다라고 하면 그냥 애는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선생님 손가락질하고 그때 뭐 애 인권이고 뭐고 있었습니까? 뭐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도 막 돌 던지고 저거 빨갱이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야반 도주하고 집 놔두고 그냥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집에서 오늘 바로 집 빼고 어디로 가야 돼? 갈 때는 있나요? 갈 때는 있나? 여기 남겨둔 건 어떻게? 그거 다 버리고 가야 돼. 왜냐면은 내가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이제 그거 국가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빨리 뭐 재심도 해주고 손해배상 해줘라라고 하니까 당시 관여했던 이제 그런 뭐 수사기관의 뭐 경찰들 그런 거 다 퇴직했겠죠. 아니면은 지금 저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못 들은 척하고 막 증거 조작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적 없었다. 아니 뭐 사람을 때리냐? 지네가 때려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렇게 주장했는데 검찰에선 또 그 경찰들 증거 없다 불기소 뭐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두 번째 절망인 거죠. 그래서 또 그냥 아이씨 나는 못 봤나 보다 그러면서 살다가 또 이제 정권이 또 바뀌고 그다음 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데 열려가지고 막 조사를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 안타깝게 그렇게 됐다. 그래서 뭐 거기서 결정한 거예요. 당신은 이제 조작 그런 수사의 피해자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국가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는 뭔가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국가 측에서 나와서 뭐라 그러냐? 권리 인정된 건 맞는데 소멸시효가 지나버렸네요. 너무 늦었네. 뭐 이딴 소리 하는 거야. 권리 행사하려고 했을 때 지네가 못하게 해놓고 그래놓고 나중에 겨우겨우 권리 행사할 수 있게 돼서 권리 행사하려고 하니까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건 이제 그러니까 판사님이 중간에서 보기에도 야 저거 진짜 사람 새끼인가 거의 이 정도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거 판사도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썼다가는 대번에 뭐 상소 당하고 이제 뭐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납득이 될 만한 상황에서 판사가 자기의 판단으로 이제 야 이건 소멸시효 위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법원에서도 인정했다고 치면은 이거는 정말 답 없는 주장인 거예요.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칙이라는 게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이 실제로 소송에서 나타날 때는 최후 수단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이제 그런 게 이제 있고요. 오른쪽 가볍게 비교해서 읽어보시고 엔간하면 인정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4번은 약간 맥락이 달라요.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시 4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4번이 어떤 거냐면 지방공무원 이 사람이 호적상 50년생이었어요. 다시 집중하세요. 다시 집중하세요.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갑자기 우리 실강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문 열고 확 들어와가지고,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 그러면은 막 그 분위기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합시다. 저 실제로 그런 적 있었어요. 저 실제로. 강의하고 있는데, 옛날에 논술 강의 메가스터디 강남 메가에서 논술 강의하고 있는데, 안문 쫙 열고 누가 와요. 막 수업 한창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서울대 보내주는 곳입니까? 뭐, 그래서, 아니, 뭐지? 정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게 공부하는 곳에 항상 약간 이상한 친구들 좀 오는데 어쨌든 지금 인터넷 아직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시 해봅시다. 이 사람이 호적상 50년생이라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무원 따따따따따 하면서 이제 정년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년 막 퇴임 준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실제로 53년생이야. 53년생이야. 이거 호적상 잘못돼 있던 거야. 그래서 내 정년은 3년 남았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황당하죠. 야, 씨, 너 뭐야? 뭐야?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닌 게 보통은 실제 나이가 더 많고 호적상 나이는 늦은 경우가 더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얘가 태어나고 나서 금방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안 해요. 100일 잔치 같은 것도 여러분 왜 생겨나는지 아시죠? 야, 너 100일 동안 생존했으니까 이제 사람으로 인정해줄게. 그러면서 그때 출생신고도 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엔 뭐 이제 막 전쟁통에 뭐 피난 가기 바빠 죽겠는데 뭔 놈이 출생신고야? 막 이제 하니까 엉망진창이죠. 막 서류도 불타고 막 없어지고 막 하니까. 하여튼 이제 뭐 그런 뭐 사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실제 나이는 많은데 출생신고를 늦게 하다 보니까 호적상 나이가 어려가지고 막 싸울 때는 이제 그런 옛날 아저씨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너 몇 살이야? 그래서 야, 너랑 같은 53년생이야, 이 새끼야. 그러면은 야, 나 실제 나이 50이야.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싸우고 그러면 뭐 입증해봐. 막 하면서 입증 책임을 들먹이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여긴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출생하지도 않았는데 출생 신고가 돼 있었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뭐 무슨 사정이 있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호적 정정을 신청하고 이제 여기 그 공무원 저기 행정부에서는 거부한 거예요. 안 돼. 너 뭐 말 바꾸지 마라고 하니까 이제 안 바꿔준다 그러고 소송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보세요. 자, 임용 신청 당시 잘못 인정된 호적상 출생 연월일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인사기록 카드도 그대로 하고 그리고 36년 동안 전혀 이의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 연월일을 정정한 후 출생 연원의 기준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 아까 4번 요게 4번 신이 이 정년 자기 호적상 출생 연월일 말고 실제 연월일로 이렇게 바꿔달라라고 주장하는 게 정당하다. 그렇게 바꿔줘라라고 한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 1번도 좀 끊겼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요거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경찰 수사관들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하여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 자백 받아낸 등 증거 조작하고 갑이 구속 기소되어 유죄 판결 받고 형집행 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흐름이 이제 간첩도 아닌데 국가 경찰에서 불러가지고 막 때리고 고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첩이라고 자백 받은 다음에 간첩으로 처벌하고 유죄 판결까지 받았어요. 뭐 사실 그런 거 검사가 걸러내거나 판사가 걸러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못했죠. 다 공범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뭐 빵에 가고 그리고 그 사람 가족들은 이거 간첩 가족이다라고 해서 뭐 자기 사는 데서 살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쫓겨나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정권 바뀌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국가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또 수사기관이 합심해가지고 그때 증거 다 없애버리고 조작하고 그리고 검찰은 또 불기소 때려버리고 당시 고문했던 경찰관 그러니까 이제 완전 좌절에 빠져 이거 도저히 못하겠구나 하고 있다가 또 이러네요. 응.
기간 한참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기간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국가에서 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열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정말 뭐 간첩 아니고 이거 다 조작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손해배상 해줘라 이제 이렇게 결정 난 거예요. 근데 그 위원회 행정부 산하위원회고 법원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쪽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예, 나와가지고 그래 그 우리가 한 거 맞다. 야 미안하다. 그런데 너의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러면은 법원 입장에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놓고 네 그 상대방이 권리 행사하는 것도 네가 막아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이 어디 법에 써 있진 않다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게 이제 이런 게 조리죠. 신의치기 조리랑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 것도 이렇게 인정된 게 아주 예외적인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권한남용 금지 원칙으로 갑니다. 권한남용 아하. 자, 권한남용 금지 원칙입니다. 행정기관의 권한이 법률상 정해진 목적에 반하여 행사돼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행정의 목적, 행정권한 행사, 행정공무원 내심의 의도까지 통제한다. 그러니까 권한 남용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1번 판례도 그냥 이거 간단히 보시면 돼요. 권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끝.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당결부금지 원칙입니다. 제가 보란 대로 보시면 돼요. 보란 대로.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안 외워도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자, 행정기관이 행정작용할 때 그 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의무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포인트는 실질적 관련이 없는 여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여기 실질적 관련이 없는 어이구 없는까지입니다. 없는. 자, 그리고요, 이제 근거 보시면은 이런 견해가 대립하고 있구나. 한데 이제 행정기본법에 들어왔다. 사실, 요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적용 요건입니다.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 존재하고 공권력 행사 상대방과 반대하고와 결부되어 있고 양자간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고 대표적인 사례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사례로 딱 기억하시면 돼요. 부당결부금지 원칙.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제 GS건설 해가지고 GS건설에서 이제 서울시에다가 우리 여기 건물 짓게 허가 좀 내주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요 서울시장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니네 부지 그래 오케이 좋아 아파트 지어. 근데 여기 그 주민들이 입주민들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여기 도로 만들어. 그 다음에 요 도로도 니네 돈으로 산 다음에 니네가 도로 공사까지 하고 이거 서울시에다 기부해. 그러면 그 이용 우리가 관리해 줄게.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억울할 것 같지만 실제로 여기 도로가 있어야 이 아파트 값이 올라요. 뭐 아파트만 좋으면 뭐해 나가는 길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도로 만드는 거 물론 뭐 땅 이렇게 하는 거 뭐 한다고 돈 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교통이 좋으면은 이 값이 충분히 올라가지고 이거 메꾸고도 남아요 메꾸고도 그런 다음에 도로 만들어 놓으면은 관리하는 거 도로 관리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막 땅에 그 아스팔트도 깔고 신호등도 관리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사기업이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세금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기부해라. 만약에 이제 요 허가를 내주면서 앤드 허가 내준 허가의 조건으로 요 토지 기부 체납. 기부 체납이란 게 그냥 증여 생각하시면 돼요. 예, 기부 요런 거 괜찮아. 요런 거는 정당한 결부잖아. 아주 결부가 정당하잖아. 근데 다른 사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또 여기 이제 경기도지사요. 경기도지사. 근데 이제는 이제 대림건설에서 우리 여기 아파트 짓게 여기 허가 좀 내주세요 하니까 경기도지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야 허가 해줄게. 그런데 니네 저기 제주도에 야 니네 목장 좋은 거 있더라. 막 경치 막 기가 막히던데. 그래서 야 그거를 경기도에 기부해. 그럼 이거 허가 내가 바로 내줄게. 요렇게 하면 이 아파트 부지랑 강귤국에 있는 아름다운 목장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아무런 관련이.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란 거예요.
왜 하지 말라 그래?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결부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실제로 결부하면서 정말 막 뇌물도 받고 막 이제 그런 것도 함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합법의 탈을 쓴 이런 불법적인 일도 많이 저지르니까 이제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아예 원칙이 만들어진 거죠. 가봅시다. 2번부터 보세요. 2번부터. 지자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하면서 그 주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관. 그러면 이런 부관을 붙인 거 위법하다. 뭐 때문에?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라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또 공부하면은 그때는 이것도 중요하구나라고 그때 보이실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송유관 사건인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자세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금은 읽어만 보세요. 나중에 그거 나올 때 한 방에 제가 다 쳐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요건 잘 읽어야 돼요. 자,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 시행 허가 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 상관없다. 그래서 사업 시행 허가를 해요. 근데 거기서 조건으로 내세운 기부 체납 의무 요거를 불이행했어요. 그러면은 요거 안 해주는 건 괜찮아. 근데 이거를 안 해줘 버리니까 위법하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요 사업 시행 허가가 A고 요 기부 체납 의무는 스몰 A니까 여기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건축물 대항 준공 거부 처분 요건 B란 말이에요. 근데 A 안 했다고 요거 안 해주는 건 오케이인데 요거 안 했다고 요거를 안 해줘 버린다. 그럼 둘 사이는 관련성이 없죠. 연관 지은 건 부당하게 결부한 거죠. 요런 식입니다. 자,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적용 영역 해가지고 뭐 부관 나중에 또 이런 거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러니까 이외독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공법상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 이렇게 보시고 부당결부금지 위반의 효과 이것도 우리 늘 나왔죠. 자, 이제 복수운전 면허의 철회. 인터넷 좋아요. 철회. 제가 요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2번 요게 밑에 판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요 표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요 표 볼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기 잘 따라오면서 보세요. 자, 2종 운전면허. 여러분 다 운전면허 있지 않아요? 운전면허 없으면 그게 성인인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면허 빨리 따세요. 따세요. 이런 걸 최소한 면허는 있어요. 저는 이제 저 수능 보고 나서 바로 쫓아갔어요. 운전하고 싶어 하고. 사실 그 전에 무면허 운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법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얼른 뛰어가가지고 거의 학원 다니고 막, 기능은 학원 다니고 도로주행은, 저희 아버지랑 형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와, 진짜 둘 다 혹독하대, 진짜. 제가, 백화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노원역 쪽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노원역 앞에 이제 백화점 사거리에서 이제, 당시 미도퍼 백화점 있을 텐데, 이거 알란가 몰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좌회전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스틱이었는데, 시동 꺼먹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둘이 아주 소리를, 야! 뭐 병신아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남자들 운전 가르치는 건 가족끼리 가르치면 안 돼요. 혹독해. 막 욕 먹으니까 정신이 더 없어. 정신이 손발이 어지러워가지고 이거 시동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동 걸고 막 클러치 악셀 뭐 이거 있죠. 일종이지. 일종이지. 어쨌든 자 보세요. 오토바이가 가장 기본적이에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해서 오토바이고요. 그다음에 요 소형 면허는 이제 이륜 자동차. 이거는 이제 대형 대배기량 바이크인데 여러분 오토바이 중에서 막 이렇게 타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꼬부리고 타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꼬부리고 타는 거 이제 저기 일본에서 뭐 CBR 뭐 600 뭐 이런 것들 YF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와사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이게 예전 법은 약간 애매했었는데 이제 이름 어느 정리를 요렇게 하세요. 125cc 이하. 이게 예전에 이하인지 미만인지 막 약간 왔다 갔다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이륜 자동차 이거는 이제 뭐 2500 맞죠? 2500 아니면 이건 자동차예요, 자동차.
오토바이 조그매 엔진이. 그래서 한 뭐 1000cc 정도 되는 거 이제 이런 거 아니면 700, 뭐 CBR 600 하면 이제 그거는 600cc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종 보통이 있죠. 2종 보통. 이거는 요 승용차 시험 볼 때 그 뭐 그런 거 있죠. 소나타 같은 게 이제 2종 보통으로 몰 수 있는 겁니다. 시험 볼 때는 베르나였나 이런 거 완전 그 단종된 차 갖고 아직도 그걸로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1종으로 올라가서요. 1종 소형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뭔 놈의 3륜이야. 대한제국임? 예. 이 소형 면허는 잊어버리세요. 판례 없어요. 그리고 1종 보통. 1종 보통부터. 요거는 이제 뭐 승용차, 승합차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기억하세요. 포터. 짐 실 수 있는 거 알죠? 이거는 소나타. 그다음에 요 대형. 요거는 버스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 그다음에 요 특수. 요거는 레카. 사고 나면 달려오는 사고 나면 역주행하는 우리 형님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제가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뿅 해서 이거는 제가 특허권 취득한 그림이니까 혹시나 누가 이거를 쓴다 그럼 저한테 바로 제보해 주세요. 자, 원동기가 출발점이에요. 원동기. 그다음에 원동기를 포함해서 소나타 몰 수 있는 게 2종 보통입니다. 2종 보통. 그리고 이거 두 개 합치고 포터까지 몰 수 있는 게 1종 보통이에요. 그리고 요거까지 다 합친 다음에 버스까지 몰 수 있는 게 1종 대형입니다. 1종 대형.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1종 특수. 레카는 뭐냐면 원동기랑 2종 보통을 포함하면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종 특 있으면은 소나타 몰 수 있는데 버스 못 몰아요. 트럭도 안 돼. 그렇게 뭐 운전 면허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2종 소형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원동기를 포함해서 대배기량 바이크까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요거는 장제역 특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다음에 이게 정리한 그 대법원의 입장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좀 외를 적당히 생각하셔야 돼요. 적당히. 왜냐면 대법원이 결국 이렇게 보는 게 약간 의구심이 있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대법원의 입장을 지금 정리하는 거니까 공부의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는 대법원의 입장. 자, 대법원의 해당 차량을 이거 일단 적어 놓으세요. 운전할 수 있는 면허 모두 취소.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당 면허에 완전히 포함되는 다른 면허도 취소. 요런 겁니다. 요런 겁니다. 해당 차량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모두 취소하고요. 해당 면허에 완전히 포함된 다른 면허 모두 다른 면허도 다 취소한다. 이게 뭔 소리냐 이제 한번 봅시다. 정리가 휘갈겨 쓰세요. 예쁘게 한 방에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업 흐름 따라가면서 일단 흔적만 남겨놓는 겁니다. 나중에 필기요정님 정리 올라올 거예요. 자, 이제 사건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1번부터 자,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했다. 1종 보통으로 음주운전했다. 그러면은 1종 대형 날려야 돼요. 원동기 장치 면허도 날려야 돼요. 취소한 거 위법이 아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로 1종 대형 면허 있으면은 1종 보통 차량 운전할 수 있잖아요. 아까 보세요. 1종 대형 있으면 요 1종 보통 이제 지금 요게 문제잖아요. 요게 문제면은 요 포터 운전 못하게 하려면은 요것도 날려야 되지만 요것도 날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면허 또 날린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것도 날리고 요것도 날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지금 봐요.
원동기 날리는 거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택시 음주운전. 택시 뭘로 해요? 택시 소나타로 하잖아. 택시. 그러니까 이거 2종 보통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1종 보통 날려야죠. 왜냐면 1종 보통 있으면 이거 할 수 있으니까. 1종 특수 있으면 이것도 날려야죠. 왜? 이거 있으면 2종 보통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이번엔 1종 보통 음주운전, 2종 보통 음주운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1종 보통 있으면 날려야지. 1종 특수 있으면 이것도 날려야지. 이거 있으면 이거 운전하니까 2종 보통만 날려서는 소나타 이걸로도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1종 대형도 있으면 이것도 날려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원동기 있으면 원동기도 날려요. 왜? 또 완전히 포함되는 면허는 대법원이 취소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취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건데 이거 조금 과도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날려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2종 소형도 있었다라고 이거 날립니까? 이건 안 날리는 거예요. 요거랑 상관이 없잖아. 이유까지 날리면 부당결부 위반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같이 계속 볼까요? 뿅. 1종 보통 음주운전 했어요. 그러면은 1종 보통 날려야지. 대형 날려야지. 자, 2종 보세요. 2종. 다른 운전면 2종 원동기 장치 면허 2종 원동기 장치 면허 취소해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요거랑은 조금 다른 건데 주치 상태에서 승용 자동차 운전했어요. 그러니까 요 승용차는 운전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무면허 운전이에요. 그리고 요 2종 원동기 장치 자동차 면허 요것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종 보통으로 사고 쳤으니까 2종 보통 관련된 건 다 취소한다. 이제 요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기서는 대법원의 입장이 그냥 얘네들이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넘어가셔야지. 아니 도대체 왜 그러지? 불합리한데 이렇게 하면은 답이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이 1년에 2번씩 나와요. 2분씩 딱 나옵니다. 무슨 더 이상 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도 한번 봅시다. 1종 특수 대형 보통 면허, 근데 1종 특수 면허로 운전면허 취소 사유 발생했다. 음주운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종 대형도 취소하면 안 되고 1종 보통도 취소하면 안 되죠. 부당결부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여기 다시 보세요. 1종 특수 요거 음주운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되잖아. 완전히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이거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것도 똑같죠? 요것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린 거는 대법원 입장을 제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도 한번 읽어 보세요. 2번, 3번 읽어 보세요. 다 보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 문제 우리 풀 거 있는데 일단 문제는 이따 쉬는 시간을 위해서 세이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엔 저도 갑자기 액시던트가 발생해가지고 제대로 쉬지를 못했네요. 힘들어. 힘들어. 그래도 가봅시다. 자, 이제 행정상 법률 관계로 갑니다. 법률 관계. 자, 법률 관계.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입니다. 미리 제가 이따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과제를 먼저 내드릴게요. 여기 신의성실 권한남용 금지 원칙부터 해가지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 여기까지 문제 많지 않거든요. 요거 쉬는 시간에 자동으로 푸세요. 저 이따 까먹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행정상 법률관계의 자,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입니다.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행정 붙어 있는 것뿐이지 법률 관계는 똑같습니다. 행정활동 기초로 맺어지는 권리, 의무 관계, 공법의 규율을 받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법률 관계. 요거는 우리가 그리고 생기초인데, 에잇, 인문특강. 이제 생기초는 없습니다. 저는 생기초 몰라요. 뭔지 몰라.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인문특강입니다. 인문특강. H도 기억이 없어요. 잊고 싶어요. 자, 따라서 행정법 관계는 공법 관계다. 공법 관계다. 입니다.
혹시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예,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누구 말하는지. 혹시나 계시다면은, 아, 어, 자기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래요. 이게 뭐 시키니까 하는 일이겠지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도움을 주고, 뭔가, 남에게 웃음을 주고, 남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남을 깎아내리고, 남의 뭔가 문제를 잡아가지고 저 사람의 뭔가 어떻게든 해코지를 해야지 그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 성찰하고 이제 좋은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존중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할 때도 정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악마의 일을 하면 안 돼요. 악마의 하수인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도 악마가 묻어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정말 그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정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은 인상이 변해요. 인상이 이렇게 변해. 막 하면서 항상 웃으면서 좋은 거 하고 남한테 도움 되는 거 그런 것들 해야지. 도움 주고 좋은 말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남의 뭐 문제점 없나 약점 없나 그러면서 그거 막 찾아가지고 막 고발하고 막 이제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지 마. 거기에 하수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중한, 여러분 아니고 당신의 소중한 인생이 왜곡돼요.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즐겁게 합시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제가 무슨 말을 했죠? 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입니다. 자, 공법관계랑 사법관계랑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먼저 왜 구분을 해야 되는지부터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책의 내용은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요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여기서는 뭐 대표적으로 개인이랑 개인 대 개인의 관계, 뭐 다툼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관계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 대 개인은 이제 사법관계. 그래서 요 사법관계는 일단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툼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민사소송. 예를 들어서 자, 헬스장. 제가 헬스장 사장이라고 해봅시다. 제가 헬스장, 이런 말씀 안 되죠. 헬스장 제역이에요, 제가. 헬스장 제역. 그래서 어깨 막 이래. 가슴 근육도 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왕자 있고. 자, 그런데 제가, 우리 헬스장은 3개월에 1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아이고, 살짝 가렸구나. 그냥 이렇게 할래요. 3월 10만.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저는 근대는 할인한다. 근대 할인. 근육돼지는 할인. 근데 멸치는 그 추가 요금이 있어. 이러면은 이제 전국의 100만 멸치 선생님들이 이제 저를한테 막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사인 간의 관계에는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적 자치 원칙은 싫음 말고 이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싫음 말고 알아서 해. 알아서. 그러니까 제가 뭐 근대 할인을 하든 멸치 할인을 하든 아니면은 뭐 중짜 할인을 하든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단골은 할인해주고 뭐 좀 진상 부릴 것 같다라고 하면 막 비싸게 막 받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싫으면 안 하면 되니까.
이게 사적 자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만약에 제가 진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멸치 형님이 저한테 와 이거 뭐 이거 불평등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죠. 말하는 건 자유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 기속되지 않아요. 저는 뭐 소송해도 법원에서 야 너 장지혁 너 평등원칙 위반이니까 위법하다라고 그렇게 판단도 안 해요. 왜? 아예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불평등하게 해도 돼요. 개인은. 그게 사적 자치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 봅시다. 그리고 다툼은 민사소송인데 아까 만약에 뭐 불평등하다라고 주장했을 때는 그런 건 소송해도 뭐 주장도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멸치 형님이 이제 3개월 10만 원 등록을 했는데 1개월만 돼서 제가 폐업을 해버렸어요. 1개월만 했는데 여기서 1월 했는데 제가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2달치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달치 안 준다. 그러면 그거 소송으로 제기하면 받을 수 있는데 무슨 소송? 행정소송 이때 제기하면 안 돼요. 민사소송 제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자, 비교를 행정 대 개인. 여기는 뭐 국가 대 개인, 지자체 대 개인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생각하셔도 돼요. 다툼이나 관계 같은 경우에 여기는 좀 다양해요. 자, 우선 공법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공법 관계도 자 권력 관계. 권력 관계는 이제 권력적, 단독적. 권력 관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살표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자, 권력 관계는 이제 다툼은 항고 소송이에요. 항고 소송. 항당민기, 취무부 암기하셨죠? 안다는 전제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적용되는 원칙은 뭐냐면은 이거 적용되는 원칙은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적용되는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돼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 근데 권력 관계 말고 또 공법 관계 중에 비권력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대등적, 쌍방적 관계. 근데 여기는 다툼은 당사자 소송에 의해. 또 여러분이 걱정돼서 또 안 쓸 수가 없네요. 자, 행정소송 중에는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는데 그 쩌리들은 그냥 일단 잊어버려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상황에 따라. 그 다음에 자 행정과 개인 관계에서 또 이렇게 보면은 사법 관계 있을 수도 있어요. 사법 관계. 요거는 사경제 주체적 요렇게 써놓으시고 다툼은 민사소송. 다툼은 민사소송. 그리고 여기는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돼요. 됐죠? 되죠. 그러면은 요거 깔아놓고 제가 또 추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동네 제가 단란주점 사장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단란주점 장사장 단장입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다른 단란주점 사장님들이랑 저랑 다 같이 이제 불법 영업을 했어요. 불법 영업을 막 했어요. 신나게 하다가 걸렸어요. 다 적발됐어. 그런데 얘네들한테는 아무런 처분이 안 나오는데 나한테만 허가 취소가 나오는 거예요. 허가 취소 처분. 얘네는 아무것도 안 하고 똑같이 위반했는데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서울시장이 이거 강남구청장이 했다라고 하면 강남구청장한테 불평등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땐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공법관계 중 권력관계거든요. 허가 취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사를 묻지 않고 제 법위반만 발견하면은 구청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법에 정해진 대로 일방적으로 취소 막 하지 마 이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권력적 단독적. 그럴 때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지켜야 돼요.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 뭐예요? 비평, 속보, 당 플러스 알파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등 원칙 위반이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불법 영업을 한 게 막 무슨 뭐 진짜 심한 거 뭐가 좋을까요? 막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막 영업을 막 술 접대를 시켰다. 그러면은 허가 취소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영업 시간 코로나니까 언제까지 하세요 해서 12시까지만 해라라고 했는데 제가 12시 5분까지 했어요. 저기 손님들이 아직 노래 안 끝났다고 이거 끄면은 다 들어옵는다 그래갖고 빨리 나가셔야 돼요 하는데 마지막에 또 1분 남았다고 막 새로운 노래 막 시작해. 너무 싫어 막 한데 웃으면서 이제 이러고 있다가 그러다가 적발됐다. 그 새끼들이 신고했다. 만약에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너무 과도하잖아. 그러면 이제 또 뭘 주장할 수 있어요? 비례원칙 주장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툼 제가 이제 소송 제기한다. 이 허가 취소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때는 이 소장을 들고 어디 가야 돼요?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 찾아가서 소장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허가 취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단란 주정 허가 취소 그거 사례로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약직 공무원. 이제 제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별달리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고 좀 뭐 회식 때 상사가 술 취해갖고 막 난동 부리고 막 옆에 막 여직원들 막 만져. 그래갖고 제가 팀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제 하면서 했더니 팀장이 양심을 품고 다음날 와가지고 당신과의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비밀이야. 뭐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거 해지는 위법하다. 그러니까 이 해지는 무효고 그리고 나는 공무원 지위가 여전히 있다라는 걸 이제 법원에서 주장한다라고 하면은 당사자 소송이라는 걸 제기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처음 들어봤죠. 당사자 해가지고 뭐 나 너 우리 뭐 이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예요. 당사자 소송. 그래서 이제 그런 소송 종류. 그러니까 여기 이거 진짜 그 고유명사로 접근하시는 게 더 편해요. 괜히 이거 이름 가지고 막 생각하다 보면은 좀 이름을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짓질 못했어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이유는 조금씩 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차라리 그냥 고유명사처럼 처음에는 그냥 접근하세요. 요럴 때 이런 대등적 쌍방적 비권력 관계에서 만약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당사자 소송이란 걸 제기해야 되는구나. 그렇게만 딱 집어 넣어 놓으시기 바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사경제 주체적 관계인데 이거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구청이에요. 강남구청. 자꾸 강남구청 하니까 마포구청 할까요? 마포구청에서 강남구청 합시다. 귀찮아. 강남구청에서 이제 갑한테 자동차를 뭐 차를 50대 샀다. 그래서 자동차 다 납품했어요. 근데 여기서 돈을 안 줘. 그러면은 이제 아까 여기 헬스장 그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돈 문제야, 돈 문제. 그리고 여기서 약속했는데 여기서 불이행했으니까 이제 돈 줘라고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행정이 행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공법 관계에서 행위하는 건 아니에요. 행정청 이하의 행정기관이든 뭐 행정주체든 사법 관계에서 활동할 수도 있어요. 사법 관계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럴 때는 일반 개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사적자치 원칙 적용되고 똑같이 민사법원에서 싸워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행정은 행위 형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각 영역별로 규율하는 법원칙도 다르고 소송 절차도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생각해 봅시다. 자, 서울시장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다. 면허 취소 처분 내린다. 라고 하면 이거는 권력적 단독적 조치이기 때문에 그 다툼은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계약직 공무원을 뭐 계약을 해지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계약직 공무원은 대등적 쌍방적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약직 공무원도 막 돼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종속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시험 봐서 붙는 그런 일반 공무원 관계랑 계약직 공무원 관계는 좀 달라요. 계약직 공무원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제가 이거 사례로 드는 게
서울시에 보면 그 서울시 오케스트라, 서울시향의 지휘자 있잖아요. 예전에 뭐 정명훈 씨나 금난세 씨처럼 이제 그렇게 좀 잘 나가는 마이스트로랑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서울시에서 정명훈 씨 우리 서울시향에 한번 오시죠. 야 와, 야 와. 그러니까 일방적 단독적으로 하면 그 세계적인 사람이 올 것 같아요? 절대 안 오지. 어떻게 하면 이제 가가지고 일단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하면서 이제 잘 듣고 있습니다 마이스트로 하면서 이제 살살 꼬시는 거죠. 나랑 계약하지 않을래? 내가 뭐 연봉 3억에다가 관용차 주고 그리고 노예를 3명 붙여줄게요. 그러면 그쪽에서 마이스트로가 막 이제 지휘봉 하면서 no no 관사도 줘야지 막 그러면은 이제 관사까지 오케이 해가지고 서로 협의로 딱 계약을 하고 그리고 2년 계약하면은 마이스트로 지휘하고 그리고 딱 끝낸다. 대등적 관계인 거 느낌 오시죠? 대등적 관계. 만약에 그 계약 중에 뭐 한쪽이 잘못했다. 그러면 한쪽에서 야, 너 계약 위반이니까 해지한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잘못했어. 약속한 돈을 안 줘. 그러면 마이스트로가 나 이건 나의 커리어에 금이 갑니다. 하면서 컷 이렇게 하고 소송 걸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등적 관계예요. 계약직 공무원은 그래서 마에스트로를 생각하세요. 마에스트로.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지휘자. 요거 생각하시면 좀 이제 대등적 느낌이 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서울시장이 마이스트로랑 계약 맺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시에서 만약에 A4 용지가 필요해. 그래서 저기 알파문고 가가지고 이제 A4 용지를 대량으로 산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법관계 사경제 주체 관계예요. 그래서 알파문고 여기서는 사적자치 원칙이기 때문에 그냥 싼 놈 사면 돼요. 싼 거 사면 돼.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면 돼요. 많이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 좀 싸지만 저쪽에 서비스가 좋다. 저기 좀 못 껴준다. 그럼 거기 가서 사면 돼. 우리랑 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만약에 알파문고 가서 이제 A4 용지 사니까 그 옆에 베타 문구에서 왜 우리 그거 안 사줘? 불평등한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 물론 현실에서는 이제 이런 조달 계약에서도 이제 그런 원칙을 좀 지켜라라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머릿속에 집어 넣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로 돌아와 봅시다. 자, 봅시다. 이제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 기준 먼저 나오는데 공법관계, 사법관계는 1차적으로 관련 규정 내용의 성질,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성질, 요거를 기준으로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차적 기준은 이제 법 규정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법률 관계 성질 이제 이런 걸로 그래서 재반 사정 고려하여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건 일단 좀 가볍게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법률 관계 성질 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제일 이제 볼 게 주체설. 당사자 중에서 법률 관계 중에서 한쪽이 대한민국이다. 한쪽이 서울시다. 이렇게 행정 주체면은 공법 관계고 쌍방이 모두 장제혁과 김철수다라고 하고 니네들은 사인이니까 사법 관계구나. 근데 이걸로 다 해결이 안 돼요. 비판이 있어요. 종속설, 이익설 이런 것도 다 해결이 안 돼. 일부 타당성 하긴 한데 뭐 귀속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통설은 복수기준설이에요. 자, 내용 읽어보시고요. 보셨죠? 자, 보셨으면 이제 구별의 필요성 봅시다. 이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공법 적용되면 행정법원 관할이고 행소법에 의해서, 사법 적용되면 민사법원에서 민소법에 의해서, 실체법적 법원리, 공법 원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이거예요. 행법의 일반 원칙. 여기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사법 적용되면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공법 규정 적용, 사법 규정 적용. 그 다음에 이런 건 좀 나중에 배울 거예요. 행정 절차법 적용되고 여긴 특별한 절차법이 없고 뭐 이런 것들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이 다르다는 거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팁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종류 요거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쉬었다. 중간에 이런 액시던트가 있어갖고 제가 정신이 없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제가 약간 문제 좀 이렇게 확인도 좀 해보고 해야 되니까 잠깐만. 아니 그냥 15분 합시다. 15분 하고 혹시나 안 되면 제가 그때 고지해 드릴게요. 그래서 30분부터 45분까지 휴식 보셨죠? 제가 만약에 45분에 안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혹시나 이제 뭔가 이렇게 또 인터넷 또 막 이렇게 된다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제가 방송 다시 킬게요. 만약에 이거 또 폭파되고 그럼 지금은 뭐 이거 어,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직은 라이브 종료 안 합니다. 아직은. 자,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아,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안녕.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잊어야지. 잊어야지. 오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뭔가 순탄이 나가는 날이 없네. 자, 123번부터 해서 이제 그 36년 동안 정년 1년 3개월 납두고 이래도 괜찮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결론으로 보면 돼요, 이런 거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입니다. 행정작용함에 있어서 실제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 조건에서는 안 된다는 원칙 맞고요. 자, 판례 여기서는 이제 주택사업계획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 개설, 확장, 기부채납 의무니까 요거는 정당결부다. 반하지 않죠. 근데 여기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푸는 거 되게 쉽죠. 이렇게 척척 풀어 나가면 됩니다. 자, 복수운전면허의 철회. 이것도 기가 막히죠. 자, 우선 1번. 한 사람이 여러 종류 자동 운전면허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철회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예, 연관지어서 취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오히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운전 면허 취소하는 경우에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 공통된 것이거나 이 공통된 것이니까 또 취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죠. 또 우리 운전면허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멘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종 음주운전했다 그러면 일종 날려야죠. 그리고 일종 대형 날려야죠. 원동기 장치 면허도 날리는 게 맞죠. 일종 대형이 있으면 일종 보통 운전할 수 있고 원동기는 여기 완전히 포함되니까. 그 다음에 자 승합차 일종 보통 딱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일종 보통 날리고 힌트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일종 대형도 날려야 되고 위반이 아니죠. 자 250cc 이륜 자동차니까 2종 소형입니다. 그래서 이륜 자동차 외에 이제 일종 대형 이거 날리면 안 되죠. 날리면 안 되죠. 일종 대형으로 2종 소형을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행정상 법률 관계해서 여기 안 푸셨죠? 여기 여기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자, 공법사법 구별, 실체법상 구체적 사실 적용할 법규, 사실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맞죠? 공법사법 관계로 분류하면은 행소인가 민소인가 그거 달라지는 거죠. 조금 빨리 나갈게요. 집중 빡 하세요. 자, 공법관계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그리고 이렇게 하면 벌써 틀리죠. 공법관계 당사자소송인 경우도 있는데 근데 뒤에 보면은 사법관계 당사자소송이니까 바로 틀렸다 확실히. 그 다음에 4번 행정법관계 공법의 규율을 받는 관계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인데 1차적으로 법규 보고 하는 겁니다. 법규. 그리고 요거 이거 주체설 입장이죠.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가 여러분 이거 안 푸셨으니까 조금 천천히 해야겠네. 행정주체인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에 일관되긴 무슨 일관돼요. 이게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음. 내 소중한 핸드폰. 얼마 전에 제가 액정 한번 갈았거든요. 아유. 이거예요, 이거. 폴드. 근데 이게 안에는 엄청 비싸다라고 했는데 저는 예, 제가 밖에 한번 깨먹었거든요. 나 핸드폰 진짜 절대 안 깨먹는데. 그래서 저는 그리고 안에 줄이 쭉 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거
한 50 넘으면 내가 안 한다. 마음을 딱 먹고 갔는데, 근데 그냥 바깥에만 교체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다행히 싸게 막았습니다. 싸게 막았어요. 기분 좋게 돈 내고 왔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이제 국유재산의 종류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공부할 건데 이걸 미리 알아야 돼요. 미리 알아야 돼요. 자,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나눠지는데 행정재산을 공물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중요한 용어예요. 그 다음에 일반재산은 옛날에 부르던 거 잡종재산이라 그러는데 어감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할 거예요. 이거는 사적인 물건, 사물입니다. 공물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그리고 보존용재산. 이 기업용재산은 읽어만 보세요, 지금. 요거 세 개, 세 개에 좀 집중하세요. 요거는 알아만 두시고. 그리고 공용재산은 뭐냐?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 서울시청, 청사 같은 게 여기에요. 아니지. 잠깐만. 그러니까 이 공용재산은 정부 청사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 공공용재산은 도로. 제가 조금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그 다음에 이제 요 보존용 재산은 문화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여러분은 요 밑에다가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 놓으세요. 제가 여기다 정리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인터넷. 자, 국 공유 재산 해서 표를 행정재산. 근데 여러분 정리하실 때는 연습장에다가 휘갈겨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복습하면서 여기다가 예쁘게 정리하세요. 바로 여기다 쓰면은 비효율적입니다. 자, 공용재산.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정부 청사, 세종시 정부 청사 이런 거. 그 다음에 공공용 재산이 있어요. 공공용 재산. 이거는 도로, 뭐 서울숲 이런 게 공원. 그 다음에 보존용 재산. 이거는 뭐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그래서 뭐 숭례문 이런 게 있죠. 흥인지문. 그 다음에 일반 재산의 대표적인 제일 많이 나오는 사례가 국유림입니다. 국유림. 국유임야 산 말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산들 가장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어딜까요? 조계종입니다. 절 같은 데는 산 엄청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그 한국사 같은 거 보면은 그 뭐냐 고려 뭐 왕비가 아파 그러면은 스님이 이거 아닌가? 이거죠. 요거 목탁으로 비트 좀 딱 맞춰주고 그래서 이제 왕비가 딱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왕이 야 너한테 그 산을 하사하노라고 하면서 줘버리잖아요.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전에 좀 일제시대 그런 것도 좀 조금 있긴 해요.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해도 무효예요. 근데 일반 재산은 매각이 가능해요. 팔아치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행정재산을 팔려면은 이렇게 일반 재산으로 전환시키는 게 필요한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용 폐지라고 불러요. 공용으로 쓰는 거를 이제 더 이상 안 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재산은 임대는 가능합니다. 임대. 요거는 사용 허가, 사용 수익 허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자, 경찰서 내 매점 같은 거 사인한테 운영권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매각분도 가능하니까 임대도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를 대부라고 표현해요. 대부. 갓파더 말고 이제 대부 빌려준다. 대부업체 이런 용어 아시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국유림에 뭐 골프장 혹은 스키장 이런 거 이제 운영하도록 임대 해주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싹 정리해 보면 이제 여기는 공법 관계겠죠?
그래서 공법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 요거 할 때는 이제 사법 관계입니다. 아무리 뭐 소유자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도 국유림 임대 관계는 그냥 일반 사인 뭐 땅 빌려주는 거랑 똑같이 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적어 놓으셔야 돼요. 단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는 공법관계로 봅니다. 공법관계.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세요. 시간 조금 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채팅 잠깐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평온하시더라고요. 역시 역시 왜 예, 이게 익숙해진 거야. 뭐 그러려니 터적겠거니 하면서 자 다시 저도 텐션을 끌어올려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제가 뭐 장비 좀 업그레이드 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판례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 보세요. 어떻게, 이거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행정재산 나오면 공법관계야. 사용수익 허가 나오니까 공법관계네. 그런 다음에 2번,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질문하시면은 이거 수업 안 들은 걸로 간주합니다. 자,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 관리 용역 운영 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다. 그리고 특허 이거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 일반적인 당신이 아는 특허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행정행위 중 하나예요.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오는데 요거를 제가 저 빨간색으로 바꿔야지. 색깔은 너무 개의치 마세요. 자,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공법상 계약 X 확실히 적어 놓으세요. 공법상 계약 X. 이거 공법상 계약 아닙니다. 여러분이 단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법상 계약. 단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계약인데 공법상 계약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행정법 문제야. 그게 행정법에서 문제로 나온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빨간색으로 바꿔서 합니다. 자,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보고 사용수익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 보세요. 국유임야. 그러니까 사법관계구나. 그리고 매각, 양녀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각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국유재산 매각. 그러니까 국유재산 매각 관련한 뭐 거부행위 이런 것도 다 사법관계이다.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이면은 여기서 제가 아까 정리해 드린 거에서 국공유재산 나와 있죠.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유재산도 여전히 이제 공유재산만 보면 뭔지 모르죠. 근데 매각 나오니까 사법 관계구나 이렇게. 그리고 폐천부지인데 양녀 요거는 매각 이랑 비슷한 단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4번 이거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건데 자, 왼쪽에 서울대공원 사건 이거는 지방재정법 75조에 따라서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이잖아요. 대놓고 행정재산 그러니까 공법관계예요. 사용수익 허가도 나와 있죠. 일정 기간 무상 사용 허가 이거 행정처분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요 행정처분 이것도 공법관계를 나타내는 표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5번 성남수산시장 사건. 요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71조에 따라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이니까 뭔지 모르죠. 아직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71조 요게 일반재산 관련 조항이에요. 일반재산. 근데 무상으로 사용자의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법상 행위고 사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 거부한 행위도 사법상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얘네 둘은 키워드로 구분하셔야 돼요. 특히 이게 헷갈려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71조 공유재산 이렇게 하니까 내용도 되게 비슷하죠. 근데 이런 게 수험 포인트예요. 이거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도 다 행정재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하천 공공용 재산인 거 아시겠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인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그러니까 국유재산, 행정재산이든 일반 재산이든 권한 없이 함부로 점유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일단 이것도 좀 이따 판례로 나중에 판례로 나오는데 지금 말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국유재산이면 이게 행정재산이든지 일반 재산이든지 여기 갑이 무단으로 점유했다. 무단 점유. 그러면은 이제 행정청이 여기다가 일단 첫 번째로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해보죠.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임대료. 1000만 원. 그러면은 야, 너 돈 안 내고 여기 점유했으니까 1000만 원 돌려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 또 뭘 할 수 있냐면은 변상금 부과할 수 있어요. 변상금 부과. 근데 이 변상금 부과는 요 점용료 상당액에다가 120% 부과하는 거고, 그리고 또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강제징수가 가능해요. 가서 뜯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 요거면 공법관계로 보는 겁니다. 일방적, 강제적 조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징수 나오죠. 징수. 국세징수법 규정 준용한 요런 걸로 요거 징수로 키워드 잡아야 돼요. 공법관계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국유림 나오죠. 그리고 대부라는 키워드 나오죠. 국유임야 나오고요. 대부 나오고, 그럼 사법관계구나 그렇게 분류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왼쪽에 요 귀속재산 매각인데요. 요거는 매각인데 왜 이거냐? 이거는 귀속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말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수험적으로는 귀속재산 매각하면 공법관계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남겨드리려고 이게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인들이 공장이나 뭐나 좋은 거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빵빵 하고 나서 이제 일본인들 다 도망치고 하면서 그거를 미 군정이 싹 이제 그 흡수를 했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제 설립하면서 대한민국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 국가에서는 국가가 직접 운영할 것도 있겠지만 이제 요거를 이제 잘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사업 하려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판 거예요. 판 거. 이제 그거를 불하라고 합니다. 귀속재산 불하라는 표현을 여기서 써요. 그런데 이거 개인에게 이제 이것도 결국 매각이죠. 근데 요 귀속재산을 굉장히 좋은 재산들을 아주 싼 값에 이렇게 넘겼거든요. 특정인한테. 그래가지고 법원이 요거는 좀 특이하게 요거는 공법 관계다. 이건 강학상 특허에 가깝다.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강학상 특허는 나중에 공부할 거고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매각이지만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공법 관계로 규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본 사안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8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냥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보고 하고 공항공단 정부로부터 무상 사용 허가받은 행정재산이죠. 근데 행정재산을 전대 이게 빌렸다가 다시 빌려주는 거, 임대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인가 임대차와 다를 바 없다. 이거는 출제는 안 됐는데 이거 출제 한번 된다면은 이거 보고 바로 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좀 주의하라고 정리해 놨어요. 자, 이제 근무관계로 넘어갑니다. 아이고. 자, 여기 소방공무원은 뭐 대놓고 공무원인데 이런 공법관계 있죠. 근무관계. 그리고 요 청원경찰 주의하세요. 청원경찰은 이제 실제로 공무원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공무원은 아닌데 이제 그 경찰력이 미치기 어려운 곳에 이제 경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주는 사람을 그걸 청원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같은데 일반 순경들이 가서 다 경비 서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청원경찰을 뽑아서 총 차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준 건데 이 청원경찰 자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도 견해가 막 대립하고 헌재에서는 공무원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우리 공부 범위는 공부 포인트 거기가 아닌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청원경찰 근무관계는 공법관계다 이렇게 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 포인트를 못 잡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 나오면 틀릴 거 아니야. 출제위원들이 그걸 알고 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수업 때도 이런 거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여기에 집중해라. 근데 이 100명에 한 명, 아니야. 한 300명에 한 명 정도는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이제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경찰이 뭐지? 이제 하면은, 거기 걸러내는 거죠. 너 나와. 하면서. 그러니까, 걸러냄 당하지 마세요. 수험이 이런 거예요. 자, 그 농지계량조합 이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3번 농지계량조합. 지금 있지도 않아요. 이건 뭐 딴 걸로 바뀌고 해가지고, 지금 예전 농지계량조합 이제 그거 실질은 지금이랑 같진 않은데 그냥 시험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암기 농지계량조합 농조라고 합니다. 농조 줄여서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 권력 관계고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이건 그냥 암기하세요. 그다음에 4번 보세요. 서울시립 무용 단원이총. 요 공법상 계약입니다. 공법상 계약.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뭐 2년 계약, 3년 계약 이렇게 계약하고 그리고 계약 기간 끝나면 안녕 하고 이제 대등적 이제 그런 관계인데 그래도 공법 관계죠. 그리고 이거 대학의 장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인데요. 이거 다 국공립대학 말하는 거예요. 사립대학 같은 경우 사법 관계입니다. 사립대학 사법 관계. 그다음에 여기 한국방송공사, 조폐공사, 공사 직원이 공무원일까요? 아닐까요? 공무원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기업 직원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사는. 공사공단. 여기도 공단 비슷한 거고요. 단어는 없지만. 그리고 이런 거 내면 안 되는데 지금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거랑 만약에 가끔 나와요. 이건 진짜 많이 나오고 이건 가끔 나오니까 이렇게 수험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 법인의 관계. 이거 사법 관계입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대비해서. 그리고 비원 안내원. 창덕궁 비원. 요즘은 이런 비원이란 말 안 쓰잖아요. 이것도 일본 놈들이 만든 이름이라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그냥 8번은 그냥 알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공 서비스로 갑니다. 수도료. 대한민국에서는 이 수도를 지자체가 관리해요. 수도 사업자 법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수도 사업자가 다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 상수도, 하수도는 공법관계다 기억하시면 돼요. 2번도 그렇죠. 그다음에 철도랑 전화 같은 경우에 요 철도는 철도 운행 사업은 예전에는 철도청이라고 그 국토교통부 산하청, 경찰청, 검찰청처럼 철도청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민영화 시켰어요. 코레일이라고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철도 요거는 사법관계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철도청에서 했을 때도 사법관계로 보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국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기차 이제 하는데 뭐 기차 타는데 그냥 돈 내고 타면 되는 거지 뭐 특별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택시 타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 택시 타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는 지금 이제 KT, 이건 완전히 뭐 사법 관계죠. 그 다음에 금전 계약 해가지고 요거 공단 요건 좀 주의하시고요. 급여에 관한 결정. 이게 여러분이 노리는 그겁니다. 공무원 연금. 공무원 사실 급여가 적잖아요. 급여가 적잖아. 마우스 테일이라고 얘기하죠. MT 마우스 테일 쥐꼬리만한 월급 이제. 근데 하지만 철밥통이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잘리고 그 다음에 연금이 있잖아. 천년 때문에 여러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니까 잘 알아두셔야죠. 연금관리공단에서 너 이제 딱 보고서 너 급여 준다 얼마 준다 이렇게 딱 결정하는 거 이게 일방적 권력적 단독적 이게 행위거든요. 그래서 행정 처분이에요. 공법관계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모르면 연금 못 받아요. 자, 그다음에 2번 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통보. 이건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산업단지 중에서 국가 관리하는 거 입주계약 해지통보. 야 나가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카이 이런 것도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자, 근데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요거 두 개. 자, 공공계약. 자, 잘 적어두세요.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일까요, 아닐까요? 맞춰보세요. 공공계약은 적어두세요. 공법상 계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이게 적어드릴게요.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 아니다. 엄청 중요해요.
이거 왜냐면 대법원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법원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공계약은 여기 보세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 상대방과 되는 사법상 계약이 원칙이다. 사법의 원리 그대로 적용된다. 오이 공공계약인데 공법상 계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 나가면 아 그렇구나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기출만 보고 하는데 이런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아니면 그냥 혼자 어떻게 막 책만 막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런 것이 이해가 될 리가 있나? 대법원이 공공계약은 국가나 지자체가 당사자가 되니까 공공계약 이거 법에 써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의 실질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이거는 사법의 원리 적용돼야 된다. 사적자치 원칙 적용돼야 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 압축해서 보면 공공계약, 사법상 계약 눈 한번 비비고 오타 아니야? 공법상 계약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사법상 계약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원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한전 수신료 징수하는 거 요거는 공법 관계고요. 요거 5번은 공적 보조금 이제 주고 반환하고 이제 이런 거니까 사법 관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협의 취득 요거 키워드로 해가지고 요것도 매매입니다. 매매. 그러니까 그냥 이 매매는 기본적으로 사법 관계에 이제 이렇게 본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환매 나와 있는데 이게 되돌려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가가 갑한테 그 물건 사요. 그러면서 야 나중에 내가 이거 여기 안 쓰면 너한테 다시 팔게. 그래서 딱 그 조건이 맞았어요.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다시 팔아요. 환매권 행사하면 다시 파는 거. 똑같이 매매죠. 그래서 환매도 요것도 매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입찰입니다. 입찰은 공개 매매예요. 공개 매매. 입찰하고 경매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입찰 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 입찰도 매매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입찰 보증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최근에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 있었죠. 이것도 이제 시간이 조금 되긴 했는데 여러분 거기 아세요? 저 강남, 강남, 삼성동 여기에 한국전력 부지가 있어요. 한전 부지. 여기가 위치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래서 거기 그 강남 개발하는 그 한복판에 여기 있는 거라서 혜택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거의 뭐 서울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당시 공시지가가 2조였어요. 공시지가가 무려 2조. 근데 이제 요 한전에서 우리 요즘 공기업들 다 지방으로 가잖아요. 지방으로. 그래가지고 한전 나주로 갔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서울 땅을 파는 거예요. 한전 안 그래도 이제 적자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붙었습니다. 누가 붙었냐? 삼성동이가 누가 와야 돼? 삼성이 와야지. 샘승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왔어요? 현차가 왔습니다. 현대차. 현대차 그룹. 예전에 현대그룹이었다 이제 또 뭐 현대차 막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현대 적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삼성은 이제 사옥 지어야 되는데 이제 야 여기 이름 너무 좋잖아. 삼성동에 삼성이라니 기가 막히잖아. 그리고 현대차는 그 저기 여러분 롯데타워 아시죠? 롯데타워보다 더 높은 걸 지으려고 더 높은 걸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원래 저기 뚝섬 앞에 지으려고 그랬는데 거기 막 이래저래 막 문제가 있었어요. 막 이제 지을까 하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막 내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오세훈 시장이 없어졌어. 나중에 제가 요 얘기는 해드릴게요. 또 오세훈 시장 안녕 한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박원순 형님이 오셨는데 원순이 형은 이제 이렇게 높은 거 안 좋아해. 높은 거 안 좋아해. 짓지 마. 높은 거 안 좋아해. 막 개발하는 거 안 좋아해. 그 서울시청 위에다가 막 벌 키우고 막 이제 막 하여튼 그러니까 야 이거 허가 날 샜구나 해가지고 이제 찾다가 이제 여기 딱 부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입찰이 붙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얼마 써냈는지 아세요? 얼마? 현대자동차에서 진짜 고민하다가 이제 야 100층짜리 우리 진짜 역작을 짓는데 야 이거 우리가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얼마 썼을까요? 맞춰보세요. 10조 썼어요. 10조. 10조. 소나타를 몇 대를 팔아야 돼? 10조. 그래서 이거 지금 그때 막 이거 써내고 주주들이 완전 막 쌍욕했어요. 니네 뭐 차 팔라니까 땅 장사하고 있어 이제 그러면서. 근데 보세요. 입찰은 경쟁자보다 1원만 더 많이 쓰면 돼요. 1원만. 그러니까 현차 입장 삼성 이 새끼들이 얼마 쓸까? 막 파이 보내고 막 짱구 굴리고 막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제, 이제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야 우리가 요걸로 쓰자 해갖고 10조를 딱 쓴 거예요. 근데 삼성 얼마 썼을까요? 삼성은 4.6조 4.6조. 그러니까 이게 현차 입장에서는 4.6조 플러스 1원만 하면은 낙찰받을 수 있었는데 어휴 씨 얼마를 더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제일 좋아요? 지금 저기서 빵긋 웃고 있는 거. 한전 씨 빵긋 웃지. 땡큐 이렇게 된 거죠. 입찰 보증금만 5%였어요. 이게 보세요. 입찰하고 나서 이제 이거 너무 비싸게 쓰면은 나 이씨 안 살래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바꾸지 말라고 입찰 보증금 받는 거예요. 입찰 보증금. 근데 이게 입찰 보증금만 5%에서 10% 사이였는데 당시 얼마였더라? 9,999억 냈을 겁니다. 장난 아니죠. 10조. 와, 9천억. 머리야.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돈 단위를 보면은 현타가 와요. 현타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자꾸 인터넷 폭파에 괴로워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여튼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하여튼간 현대가 이제 샀습니다. 지금 100층 계획은 이거는 지금 이제 다시 파기하고 좀 야트막하게 짓는다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근데 현대차가 10조 쓰고 나서 욕 엄청 먹었거든요. 야, 니네 돈 많다 막 하면서 야, 주주한테 배당이다 해. 그러면서 온 세상에 욕은 다 얻어 먹었는데 지금 자 보세요. 당시 공시지가 2조, 입찰 10조, 지금 땅값 얼마일까요? 지금 22조. 현차의 승리죠. 현차의 승리. 현차. 몽구 모터스의 마지막. 기가 막히죠, 진짜. 그래서 여러분은 자, 이 얘기의 교훈은 뭡니까? 땅을 사라. 땅을 사라. 근데 지금 이제 막 부동산 아파트 가격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다시 올라. 그러니까 총알 잘 모아두세요. 총알 잘. 근데 좀 많이 모아야 될 걸. 자, 다시 돌아옵시다. 어쨌든 입찰 보증금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조세 채무 공법 관계죠. 공법 관계. 부가가치세 이건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세부가처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조세라고 하더라도 그 조세 잘못 냈으니까 다시 돌려줘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사법관계로 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사법관계다 이렇게. 그다음에 국배법상 손해배상 책임. 국배법을 학자분들은 공법으로 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도 당연히 공법관계 아니냐라고 하는데 판례는 아니야. 말을 안 들어. 그냥 뭔가 종갓집 맏며느리 약간 손맛 찍히는 것처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공법이야. 뭐 옆에서 막 무슨 얘기해도 공법이란다 사법이야. 그냥 일관돼요. 그래서 이것도 암기해야 돼. 그리고 요 밑에 손실보상 청구 이런 거 우리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묘한 게 옛날 손실보상 청구권은 이쪽으로 봤는데 이제 요즘은 이쪽으로 봐요. 그렇다고 과거 판례를 파기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공부해야 돼. 수선화법 어권 손실보상 청구권 요건 사법관계인데 다른 손실보상 청구권 나오면 공법. 이렇게. 막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립 중학교 요거 6번 5번 빨리 읽어보세요. 빨리. 시간 많이 못 드려요. 자, 보셨죠? 자,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 법인은 네모 대가리로 그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공립학교. 공립학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그리고 이 공립학교 영조물이라는 겁니다. 뒤에 나와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초딩하고 중딩은 의무교육이잖아요. 우리 법상 의무교육. 의무교육이면은 국가가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꼭 해줘야 되고 의무교육 되면은 학비 안 내도 되고 밥도 다 먹여주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초등학교까지만 하다가 그러다 이제 우리나라 점점 살만해지니까 초등학생 밥도 공짜로 주고 이제 그리고 뭐 중학교도 밥 주고 이제 뭐 고등학생들 밥을 주네 마네 하다가 이제 어, 그 서울시장 이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언제 나올 텐데. 자, 그다음에 이제 학교 보면 우리 그 사립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사립학교. 사립중학교. 이거 다 지금 이제 중학교 문제입니다. 중학교. 공립 중학교, 사립 중학교 이렇게 합시다.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사립학교. 근데 여기는 사립학교 뭐가 있냐면은 법인이 있어요. 사립학교는 법인이 있고 이제 학교가 있어요. 사립학교. 이 학교는 이 법인격은 없어요. 그냥 시설물에 불과해요. 이거 시설물. 여기도 시설물인데 이건 공물이니까 영조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잠깐만 여기 그림이 그려지나? 여기다 그릴게요. 교직원 있고요. 중딩 학생이 있겠죠? 아 여기 학교래. 학생. 걔 있죠. 그러면은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랑 학생 간의 그런 관계. 요, 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여기는 공법 관계. 아, 제가 이건 잠깐만. 요걸 해야지. 의무교육, 위탁은 공법 관계. 근데 사립학교랑 학생이나 교직원 간의 관계는 요거는 사법 관계. 이렇게 그림으로 딱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왼쪽에 7번, 8번 이거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나중으로 미룹니다. 자, 그리고 1번 보시면 잡종재산 국유림 대부 합법상의 법률행위다. 그리고 대부료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들로 인하여 잡종재산인 국유림 대부행위의 본질이 사법상에서 공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행정소송 대상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자 국유 일반재산 대부료 징수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별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연관 짓지 마세요. 국유 일반재산 대부료 이거 일단 사법관계죠. 그런데 여기서 징수할 때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직접 행정청이 직접 강제 징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직접 가서 돈 뺏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 방법으로 대부료 등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죠. 근데 행정부가 국민한테 대부료 강제 징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인 법원에다가 채무불이행 소송 같은 거 소제기 하지 마 이거예요. 집 강제 집행 신청하지 마. 왜냐면 네가 직접 징수할 수 있으니까. 여긴 그런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때 이렇게 하세요. 사법부 입장에서는 법원 입장에서는 행정부가 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 돈 뜯을 수 있도록 법에 써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법대로 그냥 쥐가 직접 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해달라고 서류를 보내? 그럼 아 우리 귀찮아. 왜 우리한테 일 시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내가 너보다 공부 잘했어. 판사 입장에서. 이건 농담이고요. 이건 농담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법에는 법에서 행정청이 직접 할 수 있으니까 법원에 갖고 오지 마라. 그러니까 위에 공법 사법 관계랑 그거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법대로 해. 법대로 해. 이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볼까요? 문제? 이것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7번부터 해서
국공유 행정재산이니까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강학상 특허, 아까 그 강학상 특허 그거 맞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 걸로 풀어내는 거예요. 출제 되게 많이 됐죠? 그리고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강학상 특허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과 이것도 여전히 공법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9번 야 이거 질문 금지 질문 금지 는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약인데 왜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법원이 그렇게 안 본다고요. 요 공법상 계약은 대등적 쌍방적 관계에서 체결하는 계약인데 여기 국립의료원 요 위탁 용역 운영 관리 계획은 행정행위, 권력적 단독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의 일환으로 봤어요. 이거는 특허예요. 특허. 특허. 가학상 특허. 모르면 그냥 외우셔도 돼요. 나중에 공법상 계약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 이론은 이렇고 판례는 이렇고 그래서 뭔가 용어랑 이런 거에 혼돈이 오는구나라는 것까지 배우는데 그걸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너무 많고 여러분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변상금 나오면 공법관계죠. 그리고 귀속재산 나오면 공법관계고, 그 다음에 여기 지방재정법 71조, 그리고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이니까, 아, 이거 사법관계구나. 그 성남 수산시장 관련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일반재산 대부사법상 계약, 대부료 사법관계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국유재산 매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상 법률관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16번 대부료 징수 요건 한번 스스로 풀어보세요. 방금 본 거니까. 보셨나이까? 풀 수 있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청원경찰 나오니까 공법관계 행정소송 해당한다 맞네요. 자, 농지계량조합 암기하라 그랬죠? 처분성 인정된다. 행정처분이고 특별권력관계고 이제 그거 암기해 놓으면 됩니다. 자, 시립 무용단원, 합창단원, 무용단원 똑같죠 뭐 똑같죠. 공법상 계약관계 그래서 공법관계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요거 주의하세요.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이런 맞죠?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 있고 당사자 소송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조폐공사 사법관계죠. 공사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하고 학교법인 사법관계죠. 행정소송 아닙니다. 그래서 요 공사 공법관계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도 나오면 공법관계 그다음에 이거 풀어보세요. 26번도요. 이거 아닌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이거 사인가의 계약과 다를 바 없다. 요 국가 사인간에 체결된 계약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거 공공계약이에요. 공공계약. 근데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입니다. 26번도 공공계약, 사법상 계약이죠. 이것도 자 계약 보증금, 귀속조치,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해서 요거는 아까 그 계약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소송 아닌 거죠. 그다음에 여기 입찰보증금 요거 현대 생각하면 절대 아니죠. 먹겠죠. 민사소송 맞고요. 그다음에 입찰보증금 행정소송 아니죠. 아, 문제를 왜 이렇게 많이 넣어놨지 하는 갑자기 후회가 되네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자, 중학교 의무교육 위탁관계, 공법관계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오죠. 요거는 좀 후루루룩 이렇게 약간 빠르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풀어 보시는 걸로 합시다. 자, 이제 행정상 법률관계 종류입니다. 요거 아까 우리 정리했던 그 내용이에요. 요거 확인 차원에서 봅시다.
행정상 법률 관계는 행정조직법 관계와 행정작용법 관계로 나뉩니다. 조직법은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 국가지자체 간의 관계 이런 거, 그 다음에 행정주체 내부 관계, 뭐 장관과 소속 기관 장과의 관계, 뭐 이런 건 볼 수 있겠죠. 짧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요거는 우리가 강론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행정작용법 이거는 이제 총론에서 자세히 다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법 관계 아까 제가 판서로 필기로 정리해드린 그거예요. 권력관계.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요거를 여러분이 지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어디까지냐면 여기 행정사법에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이제 문풀 다시 한번 체크 이렇게 하시고 이제 또 벌써 한 45분 됐네요. 이제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31분이니까 46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좀 쉽시다.